듣다 보면 궁금해지고 보다 보면 책을 사게 만드는 본격 KBS 책 읽기 권장 방송 책 읽어주는 기자 둘. 저는 김기화 기자입니다. 정현욱입니다. 우키행입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왜 오랜만이죠? 누구 때문이죠? 누구 잘못이죠? 우리 국가와 사회가 나서야 할 문제죠. 이 뭔 개소리야! 이미 나서고 있어요. 이미 국가와 사회가 나서고 있지만 관련 법은 국회에서 계류 중이죠. 죄송합니다. 네. 지난주에 밀접 녹화 10분 전에 진짜 녹화 10분 전에 네, 밀접 접촉을 통보받고 전화했더니 약간 현실 인식이 잘 안 돼갖고 그러니까 뭐라고요? 녹화를 못 한다고요? 나 지금 여기 스튜디오에 있는데 계속 물어봐. 그랬습니다. 그래서 녹화를 하고 검사를 받으러 가는 건 어떠냐. 아우 그러면 안 되죠. 막 이게 사람의 생각이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내가 준비했는데 왜? 코로나고 나발이고 일단 녹화는 하고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영문을 모른 채 약간 현실 인식이 잘 안 됐어요. 그 순간 약간 맛이 가더라고요. 화가 났죠. 뭐. 왜 화를 나겠어요? 화가 났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지난 그 주 녹화를 날려먹었죠. 네. 날려먹었죠? 거요? 연기한 거지 뭐. 연기, 수년. 그래서 이번 주에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2주 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느낀 게 있어요. 일주일 동안 책 읽기 녹화를 이제 한 주를 건너뛰면서 느낀 게 있어요. 뭐죠? 제가 그 전까지 매주 이제 책 읽기 녹화를 하기 때문에 매주 책을 그래도 한 권씩 읽지 않았습니까? 그죠? 깔끔하게 안 읽었는데.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지금 이거만 지금 꽤 그래도 했으니까 이거 시작한 지 그래도 뭐 몇 달 됐는데 사람이 이제 뭐 한 100일 정도 그 습관을 유지하면 몸이 이제 그걸 좀 받아들여 가지고 습관이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100일 정도 한 가지를 열심히 하면. 근데 한 주가 남았는데 책을 한 장도 안 읽었어요. 아직 습관화되기엔 짧은 시간이었군요. 느낀 게 이 책을 안 읽는구나. 그냥 옆에서 채찍을 후려 갈겨줘야 읽는구만. 그래서 이게 자발적인 책 읽는 인간이 되는 거는 좀 기대를 좀 하지 말아야겠다. 그러면 책 읽기 평생 해야겠네요. 평생 해야겠다. 이걸 평생 콘텐츠로 해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책 읽으려고 수불석권 하시려고. 네, 수불석권 하려고 유튜브를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그럼 뭐 참 한 주를 정말 착실하게 안 읽어오셨겠네요. 착실하게 안 읽어왔죠. 그러니까 큰일 났어. 읽은 지 저 3주 됐어요. 알차게 안 읽어왔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어제 이제 다시 한번 싹 봤는데 그 얘기는 나중에 하시죠. 또 생각이 싹 나더라고요. 또 네. 그래서 오늘은 이걸 할 수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난 화에 달린 댓글 뭐 벌써 2주 전에 달린 댓글인데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 했었죠?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는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 여기에 대한 이제 댓글 반응을 먼저 제가 읽어볼게요. 최정희님이 작가님이 왜 제목을 소년이 온다라고 썼는지에 대해서 말하신 걸 듣고 알았습니다. 왜 동호야라고 부르던 그 문장에 계속 눈물이 났는지. 책 읽기 전에는 그저 먼 이야기였던 동호가 지금은 바로 제 옆에 있어서였네요 라고 했어요. 이런 말씀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윤서연님이 소년이 온다가 이탈리아에서 말라파르테 상을 받았을 때 작가님이 이탈리아에 오셔서 이탈리아 사시는 분인가 봐요. 그런가 봐요. 나폴리, 로마, 밀라노 다니시면서 사인회도 했어요. 따라다니셨나 봐요. 당시에 잠깐 뵀는데 집필 중이라서 전혀 외부 활동을 안 하는 중인데 특별히 오셨다라고 하셨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이 작품이 작가님에게도 큰 의미인 것 같습니다. 당시 에필로그가 정말 작가님 개인의 이야기일까 궁금했었는데 못 여쭤봐서 안타까웠는데 이 방송을 통해서 알게 되셨다는 거예요. 감사하시다는 거예요. 아참 소년이 온다의 이탈리아판 제목은 아티 우마니 인간 행위. 온마니 반매요? 네, 뭔가 이태리 말 이렇게 해줘. 이렇게. 아티 우마니 이렇게 해야 되나요? 아니 경박하게 읽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그렇게 읽은 거 이태리어 그렇게 읽은 거 아닌가요? 아무튼 그래서 왜 제목을 왜 바꿨지 했었는데 두 분의 나눈 대화를 통해서 이 제목의 이유도 알게 된 것 같아. 유익하고 감사한 영상이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다음 댓글 좀 읽어주시죠. 투더 스타즈님이 처음 읽고 나서 마음이 너무 아파 울기도 했지요. 그러면서 다시 읽기는 어려운 책이라 생각했는데 책 읽기를 보고 나서 다시 읽습니다. 작가님 인터뷰가 광주의 아픔을 겪은 사람들뿐 아니라 저 같은 독자들에게도 건네는 위로의 말처럼 느껴집니다. 동호가 우리 삶에 뚜벅뚜벅 걸어 들어오기를 바란다는 작가님의 인터뷰 내용을 듣고 눈물이 또 나올 뻔했습니다. 같은 바람을 가지고 동호를 비롯한 그들을 다시 만나러 갑니다. 책 읽기 매번 댓글을 달지 못해도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보고 듣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남들 것도 읽으십시오. 오혜숙님이 요즘 나이가 들어 눈도 침침하고 그래서 책을 한동안 놓고 살았는데 의욕이 발동해서 오늘 쿠팡에서 주문했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댓글. 이평원함님이 책 읽기 보면서 정말 소설을 적성에 안 맞아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소설이 얼마나 역사를 현실감 있게 표현할 수 있는 창작물인지 알게 됐습니다. 사진보다 더 실감나게 표현해 주셔서 책 읽기보다 처음으로 작가님 말씀 들으며 울었습니다. 꼭 읽겠습니다. 저희 방송을 통해서 이 책을 그러니까 읽고 오셔도 되고 저희 방송이 너무 스포가 많긴 하지만 보시고 또 이제 책을 읽으시면 또 아예 또 다른 경험이기 그렇죠. 때문에 저희 방송 보시고 읽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라청 정사라님이시군요. 몇 년 전에 읽으면서 힘들었던 감정이 평화로운 토요일 아침을 흔드네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저는 79년에 광주에서 서울로 이사를 하셨대요. 그 나중에 광주에 있는 친구들에게 들으면서 느꼈던 참을 수 없는 분노의 감정들. 저희 동네 월산동에 사셨는데 친구 중 한 명도 희생당하셨다고 하네요. 이분은. 책을 읽으면서 등장인물 중 한 명의 이름 정대라는 이름이 한국에 사는 제 동생 이름과 같아서 동생에게 추천하기도 했던 책이시라고 합니다. 제 동생은 근데 너무 마음이 아파서 못 읽겠다고 하셨다고 하네요. 두 기자님 항상 반갑고 응원드립니다. 남가주에서 연락이 정대는 죽잖아요. 네. 소 씨님이 오늘은 내일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잊고 싶어하는 당신의 자식들의 앞날을 위해서라도 5.18을 소년을 기억할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뭐 며칠 전에 역사가 또 쓰여졌죠. 전두환이 죽었어요. 그 관련해서 내야 될 돈도 다 안 내고 자손들은 지금 굉장히 잘 살고 계시다고 무슨 마켓 뭐 마트 하신다면서요? 사과도 안 하시고. 사과도 안 하시고 그리고 잘 살고 계신다는 이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다가 구순에 나이 90 넘어서 이제 죽은 것도 우리 역사의 일부겠죠. 전두환 씨라고 우리가 호칭을 통일했는데 어떤 부서에 있는 기자가 기사를 다 전두환 전 대통령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약간 문제가 되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 공개적으로 질문을 하셨어요. 사내에서. 저는 이분에게 참 이 책을 좀 선물해드려. 선물해드리고 싶은데 그것조차 좀 적대적으로 받아들이실까봐 한참 이제 선배이시니까 이걸 역사를 정말 모르고 이러시는 건가 아니면 알면서 정치적인 발언을 위해서 이렇게 모르는 척 하시는 건가 참 슬프네요. 뭐 여러분 회사에도 다양한 생각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회사에도 다양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다양한 생각에 그치지 않고 이제 어떤 언론사니까 행위로 사회적인 발언으로 표출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위험하죠. 네, 그것도 이제 역사의 일부죠. 그래서 그분에게는 소년의 온단을 좀 선물해 드려. 근데 그러신 분들은 안 읽으시는 거죠. 그 문제야 그래서. 전두환 빈소에서도 매일 이런 일이 일어나나 봐요. 그렇죠. 전두환 빈소는 그 뭐 아수라장이라고 하죠. 이쪽에서 집회하면 또 이쪽에서 고성을 지르고 뭐 이런 식으로. 참 아직도 이 한강 책에 나온 내용들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걸 당연하게 안 생각하는 분이 생각보다 꽤 많더라. 그렇습니다. 그분들에게 소녀의 온다를 권합니다. 근데 지난 화를 제 주변에서 특별히 좋다기보다 아주 특별하게 본 분이 많더라고요. 특별하게 어떻게? 특히 이제 김기화 기자에 대해서 이런 면모가 있는 줄 몰랐다. 지난 화는 김 기자가 전혀 웃음기를 쏙 빼고 전혀 다른 모습으로 네. 그리고 굉장히 그 역사의 폐부를 찌르는 아주 그 촌철살인의 제가요? 네. 명언을 많이 남겼다는 명언을요? 평을 주변에서 제가 들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총체적으로 다시 보게 되었다. 그렇습니다. 그 지난화는 너무 뭐랄까 우리가 깨깨거리면서 할 수 없는 그렇죠. 그런 내용이었고 그리고 또 작품 자체가 전 개인적으로 되게 뭐랄까 경외스러워서 압도됐어요? 네, 압도됐어. 그래서 막 함부로 말하기가 되게 힘든 그런 그렇다고 다른 작품 함부로 말했다는 건 아니지만은 뭔가 막 농담 던질 그럴 나 자신의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내용이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번 주도 지지난주에 이어서 원래는 지난주에 정유럽 기자 때문에 지지난주가 됐죠. 지지난주에 이어서 한강 작가의 작별하지 않는다는 책. 근데 왜 한강을 두 번 하는 겁니까?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왜죠? 한강이 두 배로 훌륭해서는 절대 아니고요. 두 강이어서가 아니죠. 그렇죠. 저희가 뭐 다른 작가님들 충분히 뭐 훌륭한 분들 많이 했는데 이제 기술적인 이유는 첫째로 저희가 이제 방송 진도를 맞추고 있는데 뉴스에 조정래 태백산맥을 지지난주에 했는데 저희가 그걸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일주일 만에 10권을 읽어보세요. 형식적으로라도. 그러니까
태백산맥을 대체할 작품이 필요하겠다는 이유도 있고, 그다음에 둘째로 이거는 지금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베스트셀러이기 때문에 많이 읽으셨을 테니 이제 많이 읽으신 분들과 함께 많이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저희의 욕심.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별하지 않는다를 한번 또 하게 됐어요. 근데 이렇게 정유현 기자 때문에 또 한 주를 미룰 줄 알았으면 안 해도 됐을 뻔했어요, 그죠? 그렇죠. 근데 이제 김기아 기자가 읽었으니 아까워서라도. 자, 한강 작가의 작별하지 않는다 읽으신 분도 계실 텐데 안 읽으신 분도 계실 테니까 또 읽으신 분도 또 무슨 내용인지 또 기억이 잘 안 날 수도 있어요. 뭔 계속 눈만 오다가 끝나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본인인가 보죠. 너무 티나는데. 눈만 와 계속. 그러니까 소년이 온다 때랑 톤이 좀 달라질 예정인가 봐요. 자, 오늘도 어떤 작품이든지 간에 정연욱한테 걸리면 몇 분? 1분. 1분 만에 딱 요 내용 어떤 내용인지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요약 준비 1분 요약 준비됐나요? 네. 준비 시작. 화자는 사실 한강 작가 자신이에요. 막 5.18에 관한 소설을 쓴 작가인데 친구가 있어요. 제주도에서 목공을 하고 있는데 이 작가가 어느 날 꿈을 꾸는데 빽빽한 나무와 검은 그 숲에 둘러싸인 곳에 갑자기 바다가 물밀듯이 밀어닥쳐서 무덤들을 이렇게 잠기게 하는 그런 꿈을 꿔요. 그래서 친구에게 그게 이제 5.18의 죽음을 생각한다고 해석을 했나 봐요. 그 친구에게 나무 99그루를 검게 칠해서 심자 이런 프로젝트를 제안하는데 시간이 흘러서 아, 이 꿈이 그게 아니었구나라는 깨달음을 얻고 프로젝트를 하지 말자 그러지만 친구는 계속 하겠다 그래서 약간의 갈등이 생겨요. 그리고 도대체 쟤는 제주에서 뭐하나 이러고 있었는데 어느 날 친구가 급하게 호출을 하죠. 봤더니 제주에 살고 있던 친구가 서울에 와 있는데 손가락 2개가 사고로 절단이 돼서 자기한테 제주에 급히 오느라 놓고 온 앵무새를 좀 봐달라. 그래서 급히 제주에 내려갑니다. 제주에 내려가서 아, 이 친구가 그동안 4.3에 천착하고 있었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고 4.3의 진실과 마주하게 되죠. 그런 내용입니다. 네. 자,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 중요한 걸 다 빼먹었는데. 네, 뭐? 중요한 내용을 다 빼먹어버렸어. 정도 빼먹어서 너무 빨라. 아니 1분. 자, 일단 첫 인상 이 책 다 읽었는데 어떠셨습니까? 먼저 얘기하세요. 네? 아 저의 네. 감상이요. 아, 그러니까 이제 좀 극적으로 달라진 것 같아서. 아 저는 그러니까 지난주는 갓깡 지난주엔 갓감. 였잖아요. 네. 그러면 우와 후속작도 대박이다. 깜짝 대박. 이거를 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네. 본인은 그랬나요? 아니요. 저는 그냥 그랬습니다. 또 나왔어. 저는 뭐 제가 아니 왜냐면 기대를 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랬어요. 그냥 이제 편견 없이 봐도. 그러니까 기대가 높아서 별로였다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더 별론 거네요. 그치. 저는 좀 과하다. 뭐가요? 다 과잉이다. 묘사와 이 감성과 감수성과 이런 게 너무 과잉이다. 전반적으로 너무 과잉이다고 생각이 들었고 공감되는 부분이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읽고 나서 더 배운 점도 사실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전 이따도 얘기를 하겠지만은 이 같은 4.3 사건을 다룬 다른 소설과 비교했을 때 잘 이렇게 다가오지가 않던데 그 4.3 현장의 이야기가. 그리고 그 앞에 이야기 오히려 그 집 갈 때까지는 그래도 그러니까 뭔가 전개나 이런 게 재밌긴 했어 그때까지는. 근데 저는 일단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러분 저희가 이제 제 얘기를 들을 때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김기아가 아무리 뭐 얘기를 해도 이 갓강 한강 작가의 그 금자탑에 흠집 하나 낼 수 없다. 뭐 그럼 마음이 좀 편해져요? 아니 해야 되니까 이거 하나 깔고 가야 돼 일단 깔고 가야 되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거 오기 전에 좀 평을 다 봤거든요. 나 빼곤 다 좋게 얘기했더라고. 그러게 또 되게 칭찬 일색이네. 칭찬 일색이더라고. 한강이라 그런가? 에? 그래서 저희가 하는 말은 그냥 걸러 들으시면 되는데 그냥 그랬어요.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뭐 귀신 나오고 이렇게 환영 나오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뭐 이게 뭐 한 번 더 이해해야 되고 막. 제가 왜 제일 별로라고 자삼 얘기 왜 제일 별로라고 느꼈냐면 여러분 뭐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은 나중에 약간 친구 집으로 가잖아요. 제주에 친구 집으로 가는데 거기에서 친구의 환상을 만나는 거죠.
이제 결국은 나중에 저는 그걸 읽다가 친구가 죽었구나 했어요. 왜냐면 아니 그냥 거기서 대화하는 게 친구야, 친구의 환상이야, 친구의 귀신이야, 뭐야? 그러니까 귀신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맨 끝에 보니까 죽지 않았더라고. 아니 그러니까 뭐냐고. 환상인 거지. 그러니까 환상인 거야, 텔레파시 같은 거잖아. 현실과 환상의 경계에서 이제 계속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 환상, 친구의 환상인 거잖아요. 네, 갑자기 죽은 앵무새도 막 날아다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친구도, 그러니까 우리가 한강 작가를 통해서 이야기를 듣는 거잖아요, 사실은. 네네. 한강 작가가 주인공이 친구의 환영을 하는 얘기를 전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친구의 환영도 엄마가 해준 얘기를 전해주잖아. 그렇죠. 그 몇 단계를 건너뛴 거야. 나한테 오기까지. 엄마가 바로 오면 좀 그렇잖아. 아니 너 엄마가 엄마도 전해들은 얘기를 친구의 환영이 해주는 얘기를 주인공이 하는 얘기를 한강 작가가 통해서 하니까 너무 필터가 많아서 집중이 너무 안 됐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전 좀 별로였기 때문에 이건 정말 일각에 불과합니다. 아무튼 저는 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단 그 소년이 온다를 읽고 그러니까 이 소년이 온다 같은 소설을 기대한 분 그리고 이거를 4.3을 다뤘다고 하니 소년이 온다를 읽어서 5.18을 더 많이 알게 됐으니 이 소설을 통해서 4.3에 대해 공부하고 싶다는 분 이런 분들한테는 추천하고 싶지 않은 책이죠. 좀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분들이 읽으면 좀 당혹감을 많이 느끼실 텐데 당황하실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쓴 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4.3을 다루긴 했는데, 그러니까 저번에 이제 한강 작가 인터뷰에서 제가 그 부분 말씀 안 드렸는데 본인은 내가 5.18을 한번 다뤄봐야지, 4.3을 한번 다뤄봐야지 절대 소설을 그렇게 쓴 적이 없대요. 내가 무언가를 다뤄봐야겠다 의도적으로 접근한 소설은 단 한 편도 없고 본인의 얘기입니다. 자기 내면에서 뭔가의 목소리에 계속 귀를 기울이다 보면은 내가 뭘 써야겠다가 저절로 마음이 생긴대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도 이제 한강 본인이 좀 주인공인 것 같이 느껴져요. 화자로 느껴지는데 여기서 막 여러분도 이렇게 꿈을 꾸고 그 꿈을 막 해석을 하고 거기에 일상생활이 약간 영향을 받거나 그러시나요? 그런 사람 있나요? 그런 분들이 참 부러워. 저는 전혀 아니에요. 도훈 작가님은 그 감독님은 그런가요? 아니죠. 일단 셋 중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꿈은 일단 좀 이상하고 이게 해석이 안 될 정도로 좀 이렇게 뒤죽박죽이고. 꿈은 일단 까먹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 이틀 이상 안 가죠. 이틀 이상 안 가. 아무리 이틀이 뭐야. 충격적인 꿈이어도. 바로 그러니까 제가 좀 특이한가요? 저는 바로 까먹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오 쉣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바로 그 이제 막 빨리 출근하면 까먹지. 그놈의 풍경 소리. 풍경 소리가 남긴 것. 오우 쉣. 풍경 소리가 우리에게 남긴 것. 쉣. 저는 최근에 정말 충격적인 꿈을 꿨는데 집이 폭발 사고가 나는 꿈을 꿨는데 그래서 일어나서도 꽤 막 후유증이 있었는데 그것도 하루도 안 가더라고요. 하루 안 가. 왜냐? 꿈이니까. 네. 근데 이제 작가님은 굉장히 감수성이 예민한 분이니까 작가라는 직업도 하시겠죠. 저는 이제 감성이 무디니까 뭐 기자라는 직업을 하고 그냥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는 미물인데 이 작가님이 여기서 이 꿈을 꾼 거가 굉장히 핵심적인 이야기잖아요. 그 나무가 검은색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로 이제 파도가 이제 확 촥촥촥 치고 이제 그게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설명을 좀 잘 못 드린 것 같은데 검은 나무에 둘러싸인 무덤이 있는데 갑자기 바닷물이 글로 들이쳐서 무덤이 점점 잠기는 거예요. 그 꿈을 이제 화자를 작가로 본다면 막 소년이 온다를 탈고해서 그 광주의 죽음에 이제 잠겨 있을 때 그 꿈을 꿨으니 이거는 5.18에 대한 어떤 슬픔 이겠거니 본인도 생각을 한 거죠. 저는 그렇게 읽었어요. 여러분은 재밌게 봤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어떻게 보죠? 왜냐하면 이 책의 가장 그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힘은 제가 봤을 때는 전반부는 친구가 부탁을 한 거죠. 친구가 퀘스트를 줘요. 근데 이 퀘스트가 좀 빡세. 어려워. 지금 서울인데 겨울인데 추워. 겨울에 눈이 오는데 지금 이 기상 악화를 뚫고 제주도에 가서 제주도의 또 산골 구석에 이제 박혀 있는 집에 가서 내가 키우는 새한테 모이를 줘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급하게 실려왔으니 그 새가 지금 3일째 물과 음식을 못 먹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 아이가 안 보신 분들 계시니까 설명해줄게. 설명해줘야 할 것 같아. 이 작가는 작가예요. 작가죠. 글 쓰는 사람인데 친구가 목수 일을 하고 있어요. 제주도 어디 공방에서 혼자 사실은 자기 집에서. 혼자 그러니까 자기 공방에서 하는데 새 2마리를 키워. 아마 암이랑 아마를 키워요. 근데 이 앵무새들이야. 말도 좀 하고 말을 잘한다. 말 잘해. 근데 그 숙제했니? 영어 숙제했니? 그 앵무새 같은 그런 거죠. 유정아, 영어 숙제가 유정아? 영어 숙제 안 해? 영어 숙제가 얼른 공부하는 거야. 유정아? 그 말에 얼른 자야지. 그래가지고 근데 이분이 이제 뭐 나무 자르다가 나무만 잘라야 되잖아요. 손가락도 자른 거예요. 근데 손가락도 잘렸는데 이게 이제 봉합술 그러니까 그걸 주워가지고 이제 붙여야 되니까 서울에 이제 올라오신 거죠 그분이. 그러니까 이제 의식을 잃었을 때 이웃이 발견해서 급히 이송을 해서. 급히 이송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주 이제 병원에 누워 있는데 눈을 떠보니까 오 쉣! 나 집에 새 있는데 내 앵무새. 내 앵무새 애를 죽는데 근데 그 2마리 중에 1마리는 이미 죽었고. 이미 죽었고 이제 한 마리만 남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쉣 이거 빨리 살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부탁을 누군가 해야 되는데 그 제주도에 있는 사람한테 부탁하면 되잖아. 제주도에 친구가 없대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변 사람을 잘하셔야 됩니다. 이럴 때 이 책을 보면 느꼈어요. 평소에 주변 사람 잘해야 되는 거다. 정윤호 선배한테도 내가 어떤 부탁을 하게 될지 모르는데 평소에 잘해줘야겠다. 여러분도 지금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새로운 교훈인데. 그런 교훈. 아니 봐봐 제주도에 몇 년 살았는데 그 목공하면서 그러니까 그 옆집에 부탁하면 그냥 바로 해결이 될 텐데. 바로 해결되잖아요. 앵무새도 살고. 앵무새 살고 근처에 있는 슈퍼. 그러게. 그 슈퍼. 슈퍼만 해도 그 슈퍼에서 뭐 사잖아. 거기 전화해가지고 저 아시죠? 그 몇 번 왔다가 제가 돌아가면 내가 사례금을 드리겠다. 뭐 버스 운전사라든가. 그러니까 아니면 목공에서 팔았을 거 아니야. 고객이 있을 거 아니야. 돈 많이 벌었다며 꽤. 그래 돈 벌었다며. 고객분한테 제가 다음에 서비스로 하나 의자 더 넣어드리겠다. 그럼 되잖아. 왜 서울에 있는 친구한테? 그러니까 친구도 죽을 뻔하고. 친구도 죽을 뻔하고. 왜냐하면 잘 이해가 이거는 겪어보지 않으시면 모를 거예요. 저 겪어봤거든요. 제주의 폭설이 무서워요, 진짜. 제주의 폭설은 발이 묶여요. 그 일반 차는 그러니까 제주라는 동네 자체가 제설을 안 해요. 그러니까 눈이 많이 올 리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하긴 하는데 그 도심이나 큰 차도만 하지 구석구석 안 해요. 왜냐하면 1년에 몇 번 안 오는데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그냥 견뎌요. 그래서 차가 못 다녀요. 그리고 이렇게 걸어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눈이 올 때도 있어요. 근데 여기 나오는 친구의 집은 제가 추정컨대 그 서귀포 중에서도 중문보다 더 옆으로 간 남쪽인 것 같아. 바닷가고 아주 그 시골이고 관광객들은 전혀 갈 일이 없는. 제주에 그런 데 많거든요. 우리가 아는 데 익숙한 데 몇 군데가 사실은 극히 일부고 거기는 그렇게 폭설이 내리면 버스도 잘 못 갈 수 있어요. 왜냐면 여기도 나오지만 버스가 가다가 멈춰. 이게 언덕이 많은데 못 올라가. 그러니까 거기가 이 폭설을 뚫고 막 걸어가잖아요. 꽤 오랜 시간을. 그러다가 이 주인공이 저는 그 대목이 좀 힘들었는데. 그 힘들기 직전까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설득이 돼야 되는데 그잖아요. 보는 사람이 여러분 다 설득되셨나요? 이거 엄청 많이 팔렸다면서 베스트셀러라면서.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거에 설득이 되시고 계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옥 선배한테 나한테 이런 부탁 할 수 있어요? 이 정도의 난이도의 안 하죠. 이제 저는 앵무새와 뭐 작별을 하겠죠, 속으로. 그러니까. 아니면 이제 우리 같으면 아까 얘기한 대로 하겠지. 동네 사람한테. 동네 사람이나 고객이나 그러면 진짜 제주 무슨 뭐 공무원분들한테 제일 현실적으로 만약에 없으면 경찰이나 연사무소에다가 부탁을 하는 게 제일 현실적이죠. 아니 가장 서울에 있는 친구한테 그것도 더 안 좋은 뭐냐면 가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서울에서 지금 가래 친구를 불러놓고. 그래서 실제로 이 화자는 아무것도 안 들고 그러니까 신분증만 갖고 오라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며칠 거기서 내가 태어날 때까지 머물러 달래잖아. 그러면 이 손가락 절단이 돼서 이게 보니까 너무 끔찍하게 그 장면이 묘사가 되는데 저도 처음 알았어요. 손가락이 절단돼서 봉합 수술을 하면은 3분에 한 번씩 바늘로 찔러야 된대. 피를 내야 된대. 그거 실화입니까? 그 실화인가 보죠.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진짜처럼 나와요. 3분마다 찔러야 되는 게 그러니까 실화입니까? 이 피를 내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걸 3분에 한 번씩 하니까 잠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이 소설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읽었어요. 받아들이려고. 근데 얼마나 열린 마음이었냐면
여기 보면은 그 봉합 부위에 딱지가 앉으면 안 된대. 계속 피가 흐르고 내가 통증을 느껴야 한대. 안 그러면 잘린 신경 위쪽이 죽어버린다고 했어. 멍하게 나는 드물어. 신경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데? 뭐 썩는 거지. 수술한 위쪽 마디가라고 하는데 여기 봐봐. 우리의 역할인가 이렇게 써놨어 내가.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4.3 사건 같은 이런 끔찍한 과거를 계속 끔찍하더라도 찔러주고 우리 스스로에게 통증을 줘야 이게 역사가 살아나는 거고 제주의 그 사건을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의 온당하게 이제 치유되는. 내가 지금 약간 재밌는 게 이게 초반이잖아요. 이때는 김기아 독자가 굉장히 이제 애착과 의욕을 갖고서 독서를 했구만. 아 이게 이런 뜻인가 보다. 자 이제 4.3이 언제 나오나. 전 진짜 너무 안쓰럽다. 의욕이 느껴져요. 이 막 적어놨어. 이 소설을 사랑할 준비를 다 그러니까, 마치고 이런 거야 진짜로. 하지만 소설은 끝내. 나를 저버렸어. 근데 뭐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은 카메라를 다루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손가락이 이게 없어지면은 없어도 이게 고통을 느낀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아픈 걸 평생 느껴야 된다. 그걸 영어로 팬텀 페인이라고 하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 팬텀 페인이라는 제가 왜냐면 이제 메탈 기어 솔리드라는 게임이 있는데 그거 이제 최근에 메탈 기어 솔리드 5가 팬텀 페인이라는 부제를 달고 나왔는데 뭐 게임에 그런 네, 그게 나와요. 그건 딴 얘기 아무튼. 근데 왜냐면 전쟁으로 인해서 팔을 잘리면은 팔이 있는 것처럼 고통을 계속 느끼는 거예요. PTSD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계속 해줘야 된다는 얘기 나오길래 이거 팬텀 페인 얘기구나 하고 내가 막 두 개 절단된 손가락. 그러니까 손가락 2개요. 검지 중지. 그래서 이게 저는 정말 그런 준비를 하고 봐야 되는데 친구를 갑자기 불러놓고 제주로 너 지금 가. 뭐 무한도전이야 갑자기? 무한도전에서 마라도 가잖아요. 게임을 시작하지. 마라도 뭐 뽑기에서 뭐 마라도 가서 짤 먹고 뭐 거의 그 정도 난이도예요. 이게 친구한테 이런 부탁을 할 수가 있나? 전 좀 거기서부터 좀 무리한 부탁이었지만 뭐 거기까지는 저는 뭐 그렇게 의심은 안 했어요. 저도 그래. 정말 극도로 감수성이 예민한 두 사람이 만나면 그럴 수 있다. 내 공간에 들어갈 사람을 아무한테나 맡길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그리고 여기서도 무리한 부탁이라고 해. 작가도. 무리하긴 하죠. 무리한 부탁이라고 해. 그래서 좋아. 작가도 이건 무리한 부탁이라는 걸 인정했으니 넘어가자. 하고 넘어갔어요. 여기는 그렇게 나스를 설득시켰어요. 근데 그러니까 저는 이 지점이 여기는 그냥 지나갔고 이제 그래서 바로 병원에서 나와서 이제 택시 타고 공항 가서 비행기 타거든요. 여기가 이제 해지기 전에 가야 돼요. 그래갖고 이제 뭐 가서 뭐 버스도 한참 기다리고 내려서 버스를 또 2번을 타야 되고 가다가 이제 더 이상 버스가 갈 수 없는 지점까지 가서 걸어가는데 이제 이미 해는 졌고 눈은 막 쌓여 있고 걸어가다가 이게 눈으로 덮인 어떤 뭐 이렇게 낭떠러지 같은데 이렇게 발을 잘못 디뎌갖고 이게 뚝방길로 그러니까 이제 건천이라고 하는데 물이 흐르지 않는 하천이니까 이게 밑에 있는 지점이겠죠. 그걸로 이게 떨어져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니까 눈이 뭐 거의 키높이만큼 쌓였나 봐. 거기서 이렇게 굴러 떨어지면은 어두우니까 빨리 다시 내가 갔던 길로 복귀를 해서 새 길을 찾아야 되는데 거기서 거의 뭐 이렇게 체류할 것처럼 막 웅크리면서 뭐 이렇게 이런 장면이 나와요. 아니 장시간 이 사람이 되고. 길에서 이게 미끄러져가지고 오쉣 이렇게 미끄러져가지고 근데 이제 뭐 자빠져 있다가 정신이 이렇게 드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같으면 오 존나 춥네 이러면서 추워 씨발 이러면서 근데 어디 가지 뭐 기어서 어디 올라갈까 따뜻한 데로 올라가든지 뭐 어디 인근에 뭐 그렇지. 가게를 찾아서 가든지 뭐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뭐 다리가 부러지거나 그러진 거 아니면 쉣 이러고 빨리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갑자기 여기서 되게 오랫동안 여기에 몸을 웅크리고 그러니까 길을 더 이상 가는 걸 포기한 사람처럼 행동을 해. 그래서 난 그 부분이 좀 처음으로 뭐지? 빨리 휴대폰부터 찾고 휴대폰은 이제 떨어질 때 잃어버렸대요. 그럼 그건 그럴 수 있지. 근데 그 주인공의 행위가 나쁘지 되게 않았어. 오랜 시간 동안 그럼 죽어. 사람이 이러고 있다가 잠들고 이러면은 죽잖아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됐어. 근데 이해가 안 됐어. 왜 그러는 거죠? 거기서부터 이제 저도 약간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이 너무 그 예민하다 못해 뭔가 금방 깨질 것 같은 감수성을 가진 화자와 친구가 굉장히
그 여정 자체를 고통스러워하는 게 이 고통 속으로 잘 들어가기 힘들었어. 왜? 여기 왜 안 가냐? 이제 이쯤 되면 되게 멀어지는. 제가 이제 137페이지에 보다가 왜 안 갈까? 왜 계속 있지? 왜 계속 있나? 왜 안 해서 내가 여기 왜 안 가냐? 라고 답답해서 써놨어. 뭐 내가 쓰면 빨리 가나?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이때까지만 해도 정말 이 화자를 뭔가 내가 좀 이렇게 그래도 이해해 도와주고 주고. 싶은 그런 버스에 내린 게 맞네요. 보니까 버스에 내린 게 맞아. 봤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뭐 어떻게 우여 곡절 끝에 이제 친구 집에 가죠. 앵무새 빨리 살려야 된다. 그래. 그리고 가죠. 그래서 가서 친구 집이야. 근데 난 진짜 여기까지는 그게 괜찮았어. 여기까지 재밌게 그래도 그 막 쭈그러 있는 게 너무 아파서 진짜 너무 아파서 몸이 굳어가지고 못 일어나는 상황 동안 잠깐 동안 생각한 거일 수 있잖아요. 거기까지는 내가 뭐 그렇다 칠 수 있지. 나의 어떤 독자로서의 어떤 이 이해 바운더리 안에 있었어요. 그 집에 도착했어. 집에 도착했더니 집이 이제 막 피 막 있고 그래서 빨리 이제 새를 구해줘야겠다. 근데 뭐 새가 뭐 살아 있나? 죽었지. 그래서 죽었어요. 새가 죽었어. 근데 그 부분은 좀 조마조마하더라. 새가 살아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영화에서 이제 딱 궁금증 같은 걸 딱 유발해서 한 다음에 되게 영화 같았어요. 딱 보는 장면 묘사도 되게 탁월하시고 거기까지 전개 되게 재밌었는데 근데 그 다음부터 이분이 이제 이거 묻어줘. 그래 근데 난 묻어주는 거 좀 그런 게 그냥 내일 묻으면 되잖아. 눈 그치고. 너무 이제 막 죄책감, 미안함, 뭐 또 안쓰러움. 애초에 그 말도 안 되는 퀘스트를 준 친구가 아니 어쨌든 그 앵무새를 이 화자도 예전에 제주도 놀러 가서 잘 알고 있었고 되게 애정을 갖고 있었으니까 마치 사람이 죽은 것처럼. 오케이 그럴 수 있어. 근데 막 그래서 눈이 막 여러분 보는 내내 눈이 옵니다 이거. 그렇지. 소설의 처음부터 끝까지 눈이 와요. 그래서 왜 이렇게 눈이 계속 오냐 막 그런 거 쓰고 그랬었는데 이게 앵무새를 그 묻는데 난 고추장 이해 안 되더라고. 계속 이해. 앵무새를 묻으려면 여러분 이게 사람도 묻을 때 나무관에 하잖아요. 왜 나무관에 하냐면 다 잘 썩어서 이제 자연의 일부가 되라는 의미로 하는데 양은 그 도시락통 같은 거에다가 애를 넣어가지고 묻어 아시죠? 아니 그게 무슨 상자 같은 양은 통 딱딱하는 그 양은 통에다가 뭐 바늘이랑 실 넣어놓는 그런 공구함 같은 거 아니었어요? 공구함 같은 거. 그 이제 알루미늄인가 뭔 양철인가 그런 재질이 나오거든요. 아니 이제 뭐 집안에 급한 대로 찾은 거죠. 아니 이거를 당연히 나무관에 묻거나 보통 개 안 묻어봤어요? 이게 그러면 땅에다가 그냥 이렇게 묻어야 애가 빨리 썩고 빨리 자연으로 돌아갈 텐데 왜 이거를 그런 개 박스에다가 묻는 건 내 봤는데 예전에 보니까 썩는 종이에다 넣어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통 그렇게 하죠. 왜 막 알루미늄 뚜껑을 덮으면 생각한다 하잖아. 그걸 뭘 넣어서 알루미늄 또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번 넣잖아. 두 번 넣잖아. 쥐와 벌레가 파먹지 못하도록 하려면. 그래서 이게 뭐 이유가 있나? 쥐와 벌레가 파먹고 자연으로 돌아가라고 묻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이제 관점의 차이네요. 이유가 아니고. 그렇지 않나요? 왜냐면 그 묘자리 잘못 써가지고 막 아버님 어머님 막 할머니 할아버지가 막 꿈자야 내 이놈 막 그러잖아요. 가보면 막 제대로 안 썩어 있고 막 물 막 해서 안 썩고 막 그러면 묘자리 잘못 썼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산소에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없으신가? 아무튼 이게 묘자리 잘못 쓴 거예요 이게 딱. 근데 이게 알루미늄을 이렇게 덮고 하는 게 난 뭐 의미가 있나? 메타포가 있나? 있어요? 나 잘 몰라서. 전 알루미늄인지도 잘 몰랐어요. 써 있잖아요 여기 알루미늄이라고 중요하게 생각 안 했나 봐. 그러니까 저는 보면서 이게 다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지금 나가지? 앵무새를 그대로 묻어야 된다? 그러니까 뭐 무명천에 이렇게 싸서 염하듯이 무명천에 싸서 이렇게 묻고 이 표시 같은 거 하나 꽂아주면 전 되게 충분하다. 아니면 화장을 해서 뿌리든지. 근데 전 좀 알루미늄 이거 하면 좀 나중에 이거 열어보면 너무 끔찍하지 않을까요? 왜 열어봐? 관을 왜 열어봐? 아무튼 그 왜 알루미늄 좀 환경 오염 문제도 있고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이 부분까지도. 그래서 약간 가면서 계속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드디어 제가 제일 안 좋아하는 게 나왔습니다. 이 환상과의 대화. 그래서 이제 앵무새까지 묻고 미션을 다 완료하고
나는 보면서 미션 원래는 전기도 안 들어와. 와, 막 전기도 그러니까 안 이제 들어와. 물도 이제 안 나오는 물도 안 나올 상황이고. 것 같아. 그래서 미리 받아놔. 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읽으면서 본인이 빨리 좀 이 얼어 있는 온 몸을 녹였으면 녹이고 좋겠는데 빨리 일단 사우나를 가야 되는데. 요걸 이제 뭐 급하게 했으니까 네. 하고 이제 본인을 수습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더 큰 난관이 시작되죠. 귀신 같은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그 국면에서 다른 장면으로 다른 소설로 가는 느낌인데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까지는 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이제 목공하는 친구가 손가락 잘려가지고 내가 지금 못 가니 내 새를 살려줘. 그래. 내가 좀 빡센 부탁이긴 하지만 내가 하긴 해볼게. 그래서 이제 갑자기 표를 끊고 제주 날라가지고 눈이 진짜 미친 듯이 눈이 오는데 거기서 힘들게 가다가 또 자빠져가지고 오쉣 자빠졌다가 다시 깨어나가지고 기어이 가가지고 갔는데 이제 새는 죽어 있고 그 새를 이상하게 알루미늄 박스에 넣어서 묻었다. 자 여기까지 하나의 스토리가 끝난 거잖아요. 뭐 이 정도 얘기는 난 내가 메타포를 놓쳤을지언정 이야기로서 뭐 그럴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나는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 이제 궁금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앵무새가 날아오죠. 갑자기 무슨 날아? 내가 이렇게 진짜 여기 상자에 넣고 또 더 큰 상자에 넣고 동여 매고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 묘사가 길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 새가 다시 날아와요. 그러니까 이거부터 이제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가. 근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소년이 온다 해서 그 광주에서 죽은 시체를 군인들이 막 쌓아놓은 그 거기에서 시체 중에 한 명인 그 친구가 하는 이야기를 시체 입장에서 말한 거 있잖아요. 시신이라고 하시죠. 아, 그 시신 죄송합니다. 시신이 말한 그 장면이 있는데 전 그 대목 처음 볼 때 별로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전개 나 딱 싫어한다. 근데 보다 보니까 이 시신의 입장에서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너무나 나는 설득이 돼버렸다. 갈 곳 없는 안매장된 시신의 외로움. 그게 그 그 시점으로만 드러낼 수 있었을 것 같죠. 그리고 묘사 너무 좋았고 그래서 그냥 그건 납득이 돼버렸어요. 그냥 그 챕터는. 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지난 화에 안 보신 분들 지난 화 보고 제가 얼마나 그 극찬했는지. 근데 갑자기 이제 앵무새가 또 여기서 살아서 돌아오는데 이게 환각인지 아니면 뭐 첨단 과학 기술로 뭐 홀로그램 같은 건지 귀신인지 AR이야. VR인지 자 새까지만 해도 예를 들어서 내가 새에 대한 집착이 커서 뭐 그렇다 쳐. 물 열었는데 목공실을 열었는데 친구가 있어. 그 친구한테 이제 미션 컴플리트라고 전화를 이제 걸었는데 친구가 전화 안 받는 거예요. 아 뭔가 좀 급박한 상황이 막 들리죠. 그래서 뭐 죽었나? 뭐 읽다가 그런 생각이 들죠. 저도 약간 그런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귀신인가? 근데 죽었으면 이게 귀신이지. 그러니까 죽었으면 귀신이잖아. 죽었나 귀신 보다 아니면 했어요. 내가 환상을 본 거 아니면 VR. 일리는 없죠. 내가 그러니까 자다 깨잖아요. 자다 깼는데 깬 사이에 오큘리스를 이제 쓰고 있었던 거지. 아, 그 모르고 그냥 잔. 모르고 잔 거지.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전기가 끊겨졌다니까 그건 아니겠다. 아무튼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는 일단 납득이 잘 안 됐어요. 왜 납득이 안 되냐면 저는 내 환상에서 보면 친구와 얘기를 하면은 봐봐요 여러분. 내 환상이잖아요. 그럼 내가 모르는 정보를 말하면 안 되는 거잖아. 내 환상이니까. 나를 넘어서면 안 된다. 나를 넘어서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내 상상력까지는 되지. 근데 내가 모르는 정보를 말해주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거기부터는 귀신이면 괜찮아. 그러니까 손님에 나오는 귀신이다. 예를 들어서 귀신이면 납득이 돼. 그래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말이요. 이러면서 자기 얘기를 하면은 아 귀신이 말한 거니까 이건 초자연적인 귀신이니까 죽은 귀신이니까 오케이. 근데 형 귀신 아니던데? 꼰수 상태였으니까 잠깐 귀신 됐나 보지. 그게 안 돼. 나 그래서 이게 내가 저도 보다 저는 이게 잠깐 나오는 건 줄 알았어. 이제 아니죠.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지. 난 잠깐 게 친구의 어떤 그 환영이 잠깐 보여가지고 이분이 막 하다가 거기서 힌트를 얻고 그래서 뭔가 이제 그 나무를 가고 뭐 이런 건 줄 알았어. 근데 계속 귀신이랑 몇십 페이지 동안 얘기하는 거야 계속. 귀신이 정말 각 잡고 얘기해. 근데 내가 써놨잖아. 언제까지 귀신이랑 얘기하나. 근데 그게 이 소설의 4.3에 관한 모든 스토리텔러잖아요. 왜 스토리텔링을 이렇게 하는 전 납득이 잘 안 돼요. 왜 손가락 잘려서 서울에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아마 안 죽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그냥 손가락 잘렸는데 왜 죽습니까? 지금 병원에 있는데. 아니 뒤에 보면 안 죽었다는 안 죽었어요, 암시가 나오죠. 친구가. 네. 그 사람이 왜 이 장치가 꼭 필요한 이유를 저는 제가 부족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작품이 별로라는 게 아니라 제가 부족해서 제가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이해됩니까? 이제 거기까지는 뭐 호불호가 있을 수 있고 이제 그 장치를 통해서 4.3으로 들어간다는 건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 환상이 4.3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설정은 저도 참 여기서부터는 좋았는데 이제 돌아가신 엄마가 있어요. 엄마가 40살에 이 친구를 낳아서 굉장히 또래 엄마보다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그러니까 주인공도 본 적이 있는 친구의 어머니, 최근에 돌아가신 이제 친구의 최근은 아니고 이제 몇 년 됐죠. 그 친구의 어머니가 4.3의 생존자였던 거죠. 그거를 친구도 몰랐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게 되냐면 평생 엄마가 이런 얘기를 안 했는데 엄마가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치매를 앓다가 치매를 앓으면 이제 어린아이처럼 되고 자기를 언니로 헷갈리는 거야. 그 이제 이성을 잃은 기억력을 잃은 엄마가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아 엄마가 4.3의 생존자였구나. 4.3을 겪었구나. 4.3 때 동생이 죽었구나. 그리고 오빠가 이제 붙잡혀 가서 실종이 돼서 그 오빠를 찾으려고 육지를 오가며 굉장히 그 사회적인 시민운동에 투신했었구나. 우리 엄마가 60년대 뭐 70년대 요 아주 먼 과거에. 그래서 이제 4.3에 대해서 깊숙이 들어가는 본인의 체험이죠. 엄마를 통해서. 본인이 4.3을 겪은 건 당연히 아니고 4.3을 겪었던 엄마의 진실을 알게 되면서 엄마가 모아놓은 자료들을 보면서 가족사를 알게 되고 4.3을 알게 되는 거죠. 그 얘기를 이제 제주에 온 친구한테 해주는 거죠. 그 환상이. 그게 이제 이 소설이 4.3을 다루는 방식이에요. 그게 되게 효율적인 방식이었을까요? 뭐 근데 이제 제가 그냥 변명을 하자면 4.3을 내가 문학적으로 어떻게 조명할까라는 고민을 했다면 이렇게 안 했겠죠.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강 작가는 본인의 어떤 철저한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결과물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쓴 소설이다. 그냥. 이렇게 자기는 4.3에 이르게 됐다는 그냥 실제로 그랬다. 고백도 아니고 그냥 담담하게 자기의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 못 넘어서는 거예요. 환상이 어떻게 새로운 얘기를 해줄 수 있고 그걸 계속 이상하다는 생각 안 하고 앉아서 그 얘기를 듣고 따라다니고 그러니까 그냥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막 쫓아가고 막 따라가서 같이 뭐 끌어안고 뭐 그거 하는데 나 그러게 무슨 장르가 있어요? 내가 모르는 그런 장르가 있나? 무슨 장르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아니 뭐 그런 게 있다면서요? 아니 이제 환영이 이야기하는 그 장치가 이제 대표적으로 라쇼몬 같은 게서 이제 고전이고 뭐 그런 게 나오죠. 도스토옙스키 소설에도 유령 많이 나오잖아요. 아니 그런 건 이제 자기 죄의식의 어떤 발현이나 어떤 그런 반영이잖아요. 아니 도스토옙스키가 딱 이런 구조가 있어요. 뭐 까라마초프의 형제에서 까라마초프 형제는 아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 뭐 환상이 내 지식의 범위를 넘어서는 무언가 얘기를 해주는 거는 우리 고전 문학에도 많이 나오긴 해요. 그래요? 너무 그렇게 반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니 나는 이해가 안 되니까 살면서 그럴 리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아이 소설 갖고 이게 객관성을 너무 따지면 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이게 막 몰입돼야 되는데 몰입이 안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너무 힘들어. 그러면 앞으로 그냥 그렇게 환상이 갑자기 툭 등장해서 나도 모르고 내가 몰랐던 얘기를 막 해주는데 이 환상이 근원도 모르고 그러는 걸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 근데 여기는 조금 제가 봐도 이 설정이 좀 낯설었어요. 그렇게 여러 번 목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하루 전에 하루도 아니지 사실은 오늘이잖아. 그렇지. 내가 나한테 부탁을 했던 친구가 갑자기 다른 시점의 친구로 등장을 해서 옛날 이야기를 해주고 그걸 아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 설정은 조금 갑작스럽긴 하죠. 예를 들어서 악마가 나타나서 라이터, 라이터 인간은 재밌어 뭐 이러면 납득이 되죠. 파우스트 같이 그러니까 갑자기 악마가 와서 악마다. 거래를 악마니까 오케이. 악마는 인정. 천사는 뭐 존나 아는 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천사겠지. 초월적인 존재. 초월적 존재다. 그럼 인정. 뭐 근데
좀 전에 본 친구. 좀 전에 본 친구가 정유럽 기자가 갑자기 내 자취방에 제 자취방에 내가 죽은 지 몇 년 되는 것도 아니고. 아니야 방금 술 먹고 헤어졌는데 내 자취방에서 나 와가지고 내가 모르는 얘기를 막 해. 우리 아빠는 이랬다. 우리 아빠는 이랬다고 뭐. 그 내가 그거를 그렇구나 이게 진짜 저는 좀 납득이 좀 안 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빠져들진 못했어요. 그렇게 해서 드러난 4.3의 스토리가 일부 있잖아요. 생각보다 분량은 적지만 그건 어땠어요? 4.3 이야기. 길지 않은 4.3 이야기. 4.3 이야기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니까 뭐 보도로도 보고 역사책으로도 보고 또 우리 첫 활활했던 그 현기영 선생의 순위 삼촌도 읽고 해서 이제 대략적인 얼개는 이제 알잖아요. 근데 여기 제가 그 손님에서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투리가 빡세게 나오면 딱 읽기가 힘들어. 제주 사투리는 뭐 불가능하죠. 근데 여기 굉장히 그 리얼리티를 살리시기 위해서였는지 제주 사투리가 굉장히 빡세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사선으로 읽게 됐어요. 거기는 좀 건너뛰었어요. 이게 건너뛰기 이렇게 읽게 4.3을 되더라고. 건너뛴 거야? 이게 잘 읽기 힘들더라고. 근데 예전에 손님도 북한 사투리가 너무 빡세게 나오니까 막 읽는 게 속도가 너무 더디고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대목에 대한 이해가 제가 좀 낮은데 제가 게으른 독자라서 그래요, 여러분. 이게 책이 별로가 아니라 제가 게으른 독자라서 그런데 나 같은 게으른 독자 또 있을 거 아니야. 그런 분들은 잘 읽기가 좀 힘들었을 것 같은데 저 그 생각이 들면서 아니 근데 순위 삼촌은 왜 내가 편하게 읽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주 사투리가 그렇게 싫지 않았는데 여기서. 아니 내가 싫었다고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 읽기 그렇게 힘들었다고 뭐 내가. 막 거부감 느낄 정도로 어렵고 힘들진 않던데. 아니, 거부감 느꼈다는 게 아니라 읽기 힘들었다고. 왜 내가 거부감 느끼고 싫어하는 사람으로 왜, 매도하세요? 매면했잖아. 이런 게 아니 이렇게 읽었다 이렇게 힘들어서 이렇게 넘어가자 이렇게 이랬잖아. 어. 저는 뭐 그렇게까지는 이상하진 않았어요. 근데 아무튼 근데 우리 여기서는 저는 그 대목은 좋았어요. 좋았다기보다는 뭐랄까 납득이 되는 부분이 이거였어요. 여기서 이제 어머니가 나오잖아요. 어머니 4.3의 스토리텔러의 주인공인 어머님이 나오는데 어머님이 본인의 오빠를 계속 찾아가는 그런 여정이 나오는데 우리 애가 끊어진다는 표현 있잖아요. 정말 막 그게 정말 어떻게 하면 그렇게 나오는지가 여기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 오빠가 막 실종됐다 죽었다라고 생각하다가 또 살아있을 수도 있다. 근데 또 거기 절망하고 또 발견됐대 갔는데 또 도망쳤대. 그래서 막 그 희망이 생겼다가 또 짓밟히고 그냥 차라리 다 죽었어 라고 하고 살면 그 사람이 체념을 하고 뭔가 이걸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이게 살아있을지도 몰라. 이거가 계속 반복되면서 어머니가 치매로 그냥 갈 수밖에 없는 이 과정. 이 감정이 정말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반달이 떴는데 구름 한 점 없이 밝은 밤에 피투성이 옷을 입은 앳된 청년이 갈아입을 옷을 좀 달라고. 이 집에서 옷을 얻은 걸 아무한테도 말 안 할 테니까 부탁한다고 막 사정을 했다는 거예요. 후환이 무서운 시절이라서 두 집이 거절했대도. 근데 한 집에서 옷을 내줬다고 합니다. 그 청년이 그걸 받자마자 얼른 마당에서 갈아입고 날래게 도망쳐 사라졌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오빠가 죽은지 살았는지 사실 모르는데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 시신이 집단 학살된 그 시신 터에 이제 그 시신을 찾으려고 이제 육지를 매일 거기가 이제 여기 뭐 자세히 안 나오지만 대구 인근인 것 같아요.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 목격담이 근데 그때 다 학살된 게 아니고 거기 탈출한 한 청년이 있었다는 지금 그 얘기인데 그 청년이 수백 명 된 학살자 중에 누구일지 모르잖아. 생존자가 3명이래요. 근데 한 명일지라도 그러니까. 오빠일 가능성은 1%라도 있는 거 아니야? 그쵸. 1%도 안 되겠지만 1%보다 뭐 높지 그래도 3명이니까. 그거에 이제 지금까지의 삶이 반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비극적인 장면인데 이 약간 역사적 맥락이 이 4.3이 48년 4월 3일에 시작해서 54년에 끝나요. 그 금종령이라는 게 풀리면서 그러니까 한라산 올라가지 마라 이 금종령이 풀리면서 끝나는데 48년 시작해서 이제 한국 전쟁 이제 직전까지 49년까지 막 정말 이 학살의 그 규모 그리고 강도가 세지다가 그러니까 비인간적으로 사람을 그냥 정말 도륙하다가 그게 이제 너무 이게 학살의 주체도 약간 이제 거기서 좀 멈춰. 이게 너무 심하니까 제주에 거의 이제 말살까지 거의 뭐 제노사이드 수준으로 사람을 죽이거든요. 그걸 잠깐 멈추다가 한국 전쟁이 이제 발발하면서 이게 한국 전쟁이라는 것은 이념 전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4.3은 어쨌든 남로당이 주체가 된 소요 사태였기 때문에 시작은
이 대한민국 정부 입장에서는 4.3으로 수감하고 이제 갇혀 있는 사람들이 이게 계속 북한하고 수복을 했다가 후퇴했다가 이게 반복이 되니까 이 사람들이 북한의 수중으로 넘어가면 잠재적인 적군이 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정말 이거는 우리 역사에서 찾아보기 힘든 비인간적인 비극인데 예비 검속 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그냥 다 죽여요. 근데 이제 그걸 그냥 죽이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이 제주에 이게 제주가 4.3이 진행되면서 이 수감 시설에 이제 포화 상태가 될 거 아니야. 공간이 부족할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걸 다 가둘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각지로 보내요. 대전으로도 보내고 뭐 대구로도 보내고 저 멀리 강원도로도 보내고 전국의 수용 시설로 나눠서 수감을 하는데 결국 그 사람들이 거기에 배 타고 갔다가 거기서 죽어요. 거기서 이제 예비 검속 때문에 네가 포로가 돼서 지금은 포로지만 적군이 될 바에는 여기서 그냥 미리 죽어라. 적군이 되면 이제 적의 전력이 되니까 안 되겠지. 그래서 아무 잘못 없이 영문도 모른 채 육지로 갔다가 어느 날 죽어요. 이 오빠도 대구에서 이제 경산 쪽에서 대규모로 학살된 그 피해자 중에 한 분이었나 봐. 그래서 이제 계속 그 시신을 찾으러 다닌 거죠. 근데 엄마가. 3명이 생존자 있다고 하니까 그 중에 한 명일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희망을 이제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어머니가 이제 이 친구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귀를 세웠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옆에서 엄마가 쪼그려 앉아고 토하고 있었다고. 유행만 나올 때까지 계속 토했다고. 그 청년이 외삼촌이었을 확률이 0은 아니야. 이거 하나에 저는 사실 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세월호 때 어머님들이 생각이 났어요. 그때 언론 보도 개같이 해가지고 막 희망을 줬다가 그러니까 그 세월호가 아직 떠 있을 때, 네. 뭐 이랬다. 그 언론 보도 하나에 어머님들이 막 정신 잃으셨다가 막 희망을 가졌다가 또 힘들어하시고 그 장면 떠올라서 읽는데 되게 고통스러웠어요. 눈앞에 보이니까 네, 세월호가 네. 저 안에 있을 텐데. 그러니까 그 마음과 다르지 않을까 같은 마음이셨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그 대목이 떨어져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 이야기가 얼마나 어머님 정말 실신하실 정도로 힘들어하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일 강렬했던 장면은 저는 이 장면보다 그 이제 4.3 때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 엄마하고 엄마의 언니만 살잖아요. 온 가족이 다 죽고. 왜냐하면 엄마하고 언니만 심부름을 가요. 당숙내로. 근데 그 사이에 그 마을 전체가 다 학살당한 거야. 이 학살의 양상이 우리 수해 삼촌 때도 얘기했지만 마을 사람들을 전부 학교 운동장으로 불러갖고 다 모아놓은 다음에 어디 공터로 끌고 가서 거기서 총으로 쫙 쏘고 치우고 다시 데리고 와서 쫙 쏘고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가족들이 다 죽었는데 이제 그 학살이 끝난 뒤에 이 오누이가 그러니까 이제 언니랑 엄마가 이모랑 엄마죠. 그 가서 어린 9살 동생을 찾죠. 그러니까 엄마 아빠를 찾는 그 얼마나 끔찍해. 10대 소녀 둘이 시체 수백 구에서 이제 엄마 아빠의 시신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동생까지. 동생이 이제 찾았는데 동생은 그때 안 죽은 거야 다. 총을 턱에 맞고 이제 의식을 잃은 상태여서 얘를 업고 이제 다시 당숙내로 가서 뭐라도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이 엄마가 자기 피를 먹여야 될 것 같았대. 피를 너무 많이 흘렸으니까. 그래서 자기의 손을 따서 피를 나게 한 다음에 동생의 입에 넣는데 의식이 없고 거의 죽은 상태나 마찬가지인 동생이 너무 놀랍게도 그 자기 손가락을 빨아먹은 거야. 그 감촉을 엄마가 잊을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4.3의 학살의 그 전 양상은 우리가 전 시간에 했던 5.18하고는 좀 다르죠. 5.18은 어쨌든 항쟁의 공간이었고 4.3은 정말 일방적인 아무것도 모르는 부녀자들이 끌려가서 정말 끔찍하게 죽임을 당한 거거든요. 9살짜리가 왜 죽어야 됐겠어요. 그리고 대속이라 그러지. 이게 산으로 그러니까 이 시장이 남로당 반란이었잖아요. 남로당 사람들을 색출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장정들을 찾아 나서는 건데 그 장정들이 하도 사람들을 죽이니까 산으로 도망가죠. 한라산은 워낙 숨을 데가 많으니까. 그러면 딱 어느 집에 가서 얘 어딨어? 했는데 한라산을 도망갔어. 혹은 이 학살을 피해서 어딘가 숨었어. 그러면 얘 대신에 누군가를 죽이는 거야. 가족 중에. 그게 얼마나 끔찍한 양상이에요. 죄 없는 부녀자들이 제일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죽음이 이 동호의 죽음과는 또 다른 끔찍함이죠. 비극이죠. 정말 그 순결한 어린 아이가 영문도 모른 채 죽어서 살고 싶어서 의식이 없는 채로 내 손가락에 피를 빠는 그게 아주 정말 효과적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그 현경생 그 순위 삼촌에 나오면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여기 마을 사람들은 낮에는 이제 군경이 와가지고 이제 죽이고 밤에는 이제 빨갱이들이 와가지고 남로당 사람들 협조한 거 아니냐고 죽이고. 그래서 제주 시민들은 양쪽에서 진짜 당했다는 그런 이야기. 또 그런 역사적 맥락을 뒤에 좀 나오는데 저는 이제 그런 구성은 뭐 그렇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약간 뭐 이렇게 좀 와닿지 않더라고 좀 기본적으로. 이제 그 여기 나온 4.3의 이야기 자체는 뭐 어떤 한강이 역사를 드러내는 그 방식 특유의 그 아주 예민한 시선으로 보는 그 학살을 정말 똑같이 아파하고 진짜 이 아픔을 제대로 보여주는 해부하는 그런 방식은 뭐 5.18 때와 다르지 않았으나 반갑게도 여기까지 이르는 게 벌써 한 200페이지 와요. 앞에 이 두 친구의 사연과 이 예민한 두 친구, 그러니까 제가 아까 스토리에서 얘기했지만 이 친구랑 약간 불편했거든. 이 프로젝트, 이 거대한 99그루의 나무를 까맣게 칠해서 심자 이게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린 대규모 프로젝트야. 그걸 갑자기 어느 날 이 친구가 안 하겠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우리의 감수성이라면 뭐 그런 계획을 했을 것 같지도 않지만 야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야이씨 여기까지 왔네 그냥 헤이씨 뭐 그럴까? 뭐 이렇게 될 텐데 갑자기 제발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러잖아. 화자가. 근데 친구는 이걸 꼭 해야 돼. 왜냐하면 이 친구에게는 좀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 친구에게는 이게 처음부터 4.3이었고 화자에게는 5.18이었는데 이게 이제 충돌해서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도 해야 된다. 이렇게 돼서 불편하다가 이제 손가락 사건 때문에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된 건데 그런 여정들이 좀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납득이 안 가요. 우리 정서는 아니야. 우리라고 하면 안 되고 저의 정서는 아니에요. 우리. 보통 그냥 하죠. 보통. 평범한 이 30, 40대 회사원 남성들한테는 조금 왜 이렇게까지 하지? 왜 이렇게 상처를 받지? 이 말이 그렇게 중요한가? 이런 구석들이 많아요. 그래서 몰입이 힘들어. 애초에 꿈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사실 우리가 이제 사람의 감수성의 예민함은 다 다르잖아요. 근데 굉장히 예민한 사람의 경험을 겪어보려고 우리가 소설을 읽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거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들면서도 전 이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 환상과의 대화 그게 전 아직까지도 그게 다 잡아먹었군요. 그게 그 전개 방식이 전 잘 이렇게 몰입이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4.3 하면 현경 소설을 빼놓을 수 없는데 제가 보기에 현경의 4.3은 굉장히 그 강렬한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제리코라는 화가가 그 뭐 그린 되게 끔찍한 그 메두사호 그러니까 바다에서 표류한 그래서 거의 뭐 그런 영화에 많이 나오잖아요. 막 한 달 가까운 시간 동안 바다에 이제 해갖고 서로 인육도 먹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걸 그림으로 남겨서 아주 그 그림에서 튀어나올 것 같은 피투성이와 굶주림과 고통이 이렇게 그런 어떤 뭐랄까 강렬한 색깔로 그린 전체의 끔찍한 지옥도라면 한강은 이 앵무새가 되게 여기서 읽으면 저는 동물 자체를 무서워하지만 더더군다나 새는 진짜 좀 피하고 싶은 사람이거든요. 그 막 새의 부리와 발이 무서워요. 징그럽고 저는 그래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 앵무새가 막 정말 안타깝고 굉장히 그 사람과 다른 바 없는 예민한 나랑 대화도 가능한 존재로 나오고 앵무새가 실제로 죽을 때 되게 막 안 죽었으면 하는 생각이 그러니까 이 생명을 바라보는 시선인 것 같아요. 앵무새 같이도 이렇게 막 정말 이 사람의 내면을 갖고 있다고 믿게 할 만큼의 그 세심한 어떤 사랑을 쏟는데 이런 사람들이 사람의 죽음에 얼마나 민감하겠어. 개개인의 그 죽은 자기 엄마의 동생 나는 얼굴도 모르는 어릴 때 죽은 이모 그러니까 그런 기억들을 더 끔찍하게 해주는 장치 그러니까 이런 예민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4.3은 또 다르구나. 현경의 지옥도와는 조금 더 미시적으로 가는구나. 그런 거는 저는 새로 알게 된 사실 중에 하나였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그 친구가 베트남에 가서 한국 군이 이제 저지른 이제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어떻게 알게 되냐면 둘이 왜 친구냐면 지금 얘기 이 화자가
이게 이제 목공한다 그랬잖아요. 뭐 이렇게 뭐 가구 만들고 원래 목수가 아니라 원래는 이제 잡지사에서 같이 취재를 다닌 다큐멘터리 사진 기자였대요. 그래서 이제 사진 기자도 하면서 그러니까 사진 기자는 아니고 프리랜서 사진사였죠. 그러면서 이제 또 다큐 영화도 찍으면서 꽤 인정받는 서울에서 이렇게 그 같이 이제 오랜 한 20년 동안 이제 같이 지내다가 그걸 다 때려치고 제주로 가서 가구를 만드니까 이해가 안 된 거지. 쟤는 왜 갑자기 제주로 갔을까 집으로. 근데 이제 그 사연이 사삼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사진에 처음에 이제 찍을 때 다큐를 찍을 그 다큐 콘텐츠에 대해서 많이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다큐 감독이니까 이제 그 99그루의 나무를 심어서 그걸 이제 뭔가 다큐를 찍자는 제안이었던 거죠. 다음 소설은 뭐 그러니까 앞으로 소설 얘기하기 전에 이게 이제 보면 알겠지만 소년이 온다의 에필로그가 바로 프롤로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화자가 막 광주 소설을 끝낸 5.18 소설을 끝낸 상태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살짝 여쭤봤는데 아까 그 대답하고 통하는 것 같아. 자기는 어쨌든 이게 그 다음에 나의 내면의 그러니까 이 에필로그와 프롤로그에 나온 게 실제 얘기에 상당히 부합하는 스토리 같아요. 아 그렇다고 하세요? 그렇습니다. 자, 한강 작가의 작별하지 않는다. 여러분 어떻게 읽으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소년이 온다가 워낙 좋게 봤고 압도적이었고 정말 제가 어딜 가나 정말 요즘에 이제 추천을 하고 다닙니다. 진짜 그럴 만한 좋은 소설인 것 같고 작별하지 않는다는 좀 제 스타일이 아니었다. 스타일이 아니에요. 제 스타일이 아니었다. 환상과의 대화를 혐오한다. 혐오 아니라니까. 잘 못 읽는다. 내가 부족해서. 그 설정에 이제 녹아들 수 없다는 거잖아. 녹아들 정도로 뭔가 설득이 되면 좋을 텐데 이번엔 그러지 못했다. 소년이 온다에서 왜냐면 내가 납득이 됐으니까 설득이 됐으니까 이번엔 설득이 되지 않았고 그 한강 작가 제가 책을 두 번째로 보거든요. 두 번째 본다니까 지난번이 처음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문학 이게 뭐 일천한데 이 묘사 같은 게 굉장히 그 섬세하고 처절하고 막 그렇잖아요. 예민하고. 근데 이게 연달아 읽으니까 좀 힘들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연달아 소년이 온다 읽고 바로 읽으니까 약간 좀 그리고 약간 가끔 읽어야 될 것 같아. 딴 책 보다가 좀 몇 달 후에 좀 보고 좀 그러면 또 괜찮은데 계속 그러니까 매 페이지가 스트레스야. 보면 그러니까 계속 스트레스 받아. 그렇지 않습니까? 매 페이지 매 페이지 힘들어요. 이게 그냥 이게 훌렁훌렁 보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진짜 이게 좀 몰입해서 보려고 하면은 모든 문장이 다 스트레스. 그러니까 이게 나쁜 의미의 스트레스가 아니라 정말 이렇게 그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인공이 너무 고통스러워해. 계속 고통스러워하니까 나도 고통스러워. 고통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돼. 그 체험이 좀 힘들죠. 그렇지 않으면 읽을 수가 없어. 근데 그 고통이 나였으면은 이렇게 안 할 것 같은 고통인 거예요. 그러니까 초반에 이 작가가 그 자기 일상을 묘사하는데 한여름에 자기 집이 너무 더워서 근데 문을 열면은 옆집에 에어컨 실외기 습기가 들어서 문은 다 닫아놓고 해서 5분에 한 번씩 찬물로 샤워를 하는 거야. 밤새도록. 그리고 마루에 이렇게 벚꽃이 누워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에어컨을 사는 데잖아요. 형벌과도 같은 에어컨이 이제 여름이니까 잘 뭐 주문을 해도 한참 있다 온대요. 근데 겨울에 사야 돼요, 여러분 에어컨을. 아무리 습기가 들어와도 그래도 문을 여는 게 낫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은행에 가 있거나 여러분. 선풍기 한 3대쯤 켜놓으면 선풍기 찬물도 이렇게 좀 해놓은 거 그래도 덥긴 하겠지만 여기서처럼 막 5분 만에 땀을 비오듯이 적셔서 온몸을 또 샤워하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새벽 5시쯤 은총과도 같은 순간이 있다는 거야. 덜 더운 잠깐의 순간. 그때까지는 지옥인 거야. PC방을 가거나 납득이 안 가. 찜질방을 가거나 낮에는 스타벅스에 가면 되잖아요. 아니 이제 외출도 못할 만큼 폐쇄적인 너무 이제 그 직전에 뭐 여러 이별을 겪어서 그런 건 있죠. 이제 대인 기피증 같이 밥도 잘 못 먹고 이런 상태이긴 해요. 근데 그래도 문을 여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선풍기를 켜시면 어떨까. 고장난 에어컨만 탓하지 말고. 너무 답답했어. 왜 이러시지? 그러니까 이게 캐릭터에 내가 좀 제가 여러 번 제가 이 시리즈 저는 이 시리즈를 하면서 가장 저에게 뭐랄까 도움이 됐던 책은 정말 딱 원픽이에요. 최유미 작가
지금 우리 마주예요. 네. 지금 우리 마주. 그냥 거기에 등장하는 등장인물이 난 너무 새로운 사람이고, 그러니까 40대 주부인데 자영업하는 분인데 코로나 만난 분이잖아요. 나한테는 내가 원래 알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런 사람 주변에 있잖아. 근데 어떤 사람을 사는지 모르는 거지 내가. 그 새로운 이 사람 시선으로 볼 수 있었고 이 사람의 선택들이 다 이해가 됐어. 그래서 되게 그러니까 이게 나라면 어떨까? 나라면 조금 다르게 할 수 있겠지만 납득이 되는 선에서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새로운 세계를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그 책에서. 그 단편에서. 그 단편이 어제 한국일보 문학상 수상자로 선정이 됐답니다. 그래요? 상금 2천만 원. 뭐 좀 사라래. 한국일보에서 우리 이거 보고 준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최금 작가님? 아무튼 근데 이거는 작품으로 들어가기 좀 힘들었고, 좀 그랬다. 근데 이게 말하다 보니까 그런 정말 여리고 예민한 분이 우리 말을 들으면 또 상처받으실 것 같아. 한강 작가가? 뭐 한강 작가일 수도 있고, 뭐 이 한강 작가 같은 내면에 공감하는 다른 분들. 그죠. 왜냐면 이 책에 너무 빠지신 분도 너무 공감하신 분도 계실 텐데. 아무튼 우리 둘은 아니다. 그러니까 불호라는 그건 말은 아니에요. 좀 다르고 불호가 아니라 우리라면 그렇게 아니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하면 좀 어폐가 있지만 생존력이 조금 더 우리가 강한 거죠. 상황에 대한 적응력이. 사회성이 우리가 왜냐하면 사회성이 뭐 이렇게 발달할 수밖에 없는 직업이고 그쵸. 그런 환경에 노출돼서 이제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으니까. 근데 정말 이 내면에 천착해서 막 이 감수성을 극도로 촉수를 뻗쳐야 이게 뭔가 되는 직업이신 거잖아요. 그쵸, 예술가니까. 작가는 예술가니까. 우리는 아니죠. 우리는 그러니까 정말 그 반대 끝에 있죠, 진짜. 건널 수 없는 강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좀 너무 뭐라 하지 마시고 이해해 주세요. 저희의 한계, 저희의 부족함. 그러니까 뭐라고 한 게 아닙니다. 뭐라 한 게 아닙니다. 그냥 저희 스타일이 아니다. 맞다. 그러니까 저 같으면은 소년이 온다를 강력 추천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소설은 근데 제가 뭐 한강 작가의 소설 다 읽진 않았지만 전 채식주의자 그 연작 3부작도 다 읽었거든요. 그 한강 선생님도 죄송하지만 재미는 없어요. 아 그래요? 당혹스러워요. 그리고 이거보다 더 심해요. 그게 진짜? 그 정도가. 그래서 저는 사실 채식주의자는 이 추천이 꺼려지는 게 일단 읽기가 좀 쉽지 않으니까 이게 추천을 함부로 할 수는 없고 오히려 한강 작가는 소설보다 시로 먼저 등단을 하셨어요. 그래서 시집이 꽤 있어요. 저는 한강 작가의 시집을 좀 읽어보시는 거. 제목이 뭐예요? 제목은 제가 미쳐. 이 작별하지 않는다. 띄워드렸습니다. 직전에 나온 시집이 있어요. 신작 시집이. 그래서 그거를 추천. 많은 분들이 흰을 그렇게 추천하시던데. 흰 재밌다. 흰 봤어요? 봤는데 저는 좀 재미없었어요. 아, 그랬어요? 재미는 없었어요. 많은 분들이 흰 괜찮다고 댓글에 써 있는 거 봤는데 흰 재미없어? 그러니까 저는 한강 작가의 원픽은 소년이 온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아무튼 저희가 사실은 작별하지 않는다 이거를 뭐 한강 작가님한테 뭐 링크를 보내드리려고 했더니 안 되겠네요.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소년이 온다는 보내드려도 될 것 같은데 그거 보시면 이것도 보실 거 아니야. 그러면 뭐 소년이 온다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소년이 온다로 우리가 채널을 따로 파자. 그거만 보시고 이거 못 보시게. 그래도 책 읽기 누르면 전편이 다 나올 거 아니에요. 아니 채널을 따로 파서 그 영상 한 개만 올려서 채널을 따로 판다고? 채널을 아예 따로 파서 그러면 한강용 조회수가 뭐 100도 안 나오는 1이지. 그래서 한강호 한 명이 보시니까. 그래서 안 봐도 되겠다 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냥 솔직하게 까요. 안돼 까지 마. 속상 되게 아니 뭐 우리가 링크 안 보내면 안 보시나? 보실 수도 있지. 그럼 보내지 마. 뭐 잘했다고 보내. 저희가 좀 수준이 낮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아무튼 저희는 이렇게 봤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도 정말 이걸 좋게 보신 분들도 다양한 시각을 보신다는 차원에서 저희 프로그램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애초에 저희 의도가 그런 거니까. 자 그렇습니다. 저희가 작별하지 않는다 이 정도로. 이 정도로 하시죠.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책은 뭡니까 우리 다음 주? 다음 책은 시인으로 많이 알고 계신데 오탁번 작가의 아버지와 치악산이란 단편입니다. 단편이군요. 저는 이게 참 김기하 기자의 반응이 너무 기대돼요. 그래요? 이것도 역시 이제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인데 윤우명 소설가의 소설을 우리가 이제 아버지를 다룬 소설 자전 소설이었잖아요. 모든 별은 음악 소리를 낸다. 네. 맞나? 거기서 되게 아버지와의 어떤 여러 가지 갈등과 감정을 떠올리셨잖아요. 이거는 또 다른 의미에서 아버지를 정면으로 다룬 소설이기 때문에 아버지랑 치악산 막 가나요? 배경이 치악산이에요. 아버지가 치악산 뭐 산림계장 이런 분이에요. 산림계장이세요? 저는 아버지랑 이제 남한산성을 많이 갔었거든요. 옛날에. 그러니까 이제
오탁번 작가가 아버지가 어릴 때 돌아가셔서 아 그래요? 아버지에 대한 본인의 욕망을 투영한 소설이래요. 아 그래요? 그럼 본인이 겪은 게 아니라 나는 이런 아버지를 갖고 아. 싶다라든가 오. 거꾸로 아버지가 없으면 아버지와의 갈등도 부러울 수 있잖아요. 뭔가 아버지 판타지물이네요. 그러면. 그렇죠. 아빠 판타지물. 더 이제 기대되지 않습니까? 기대되네요. 김기아 기자로서. 그렇죠. 저는 이제 아버지가 지금도 계시기 때문에 에이 아빠 아니랬지 뭐 이럴 수 있겠네. 자 그렇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번 주 책 읽어준 기자들 네. 오늘 어떠셨습니까? 근데 마음이 좀 불편하네. 네, 좋게 봤어. 근데 좋게 봤어 해야 되는데 제가 좀 제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근데 이제 마음에 걸리네요. 본인 스타일이 아닌 책이 만약에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안 읽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봐봐요. 이게 일단 말았을 거 김기아가 아니에요. 다 좋다고 하면 그것도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독서 체험을 풍부하게 그러니까, 해준 책 아닙니까? 풍부하게 해주는 거예요, 진짜. 이제 이런 거 아니어서 제가 언제 이걸 읽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자, 좋게 가시죠, 여러분.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책 봐! 책 좀 봐! 안녕! 고생하셨습니다.